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월가의 목소리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저랑 함께 일하고 있는 어서 얼라이언스에서 저를 도와주고 계신 모든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오래간만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컨텐츠도 많고 또 컨텐츠의 길이도 다른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 또 하루에 두세 개씩의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께 좀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아울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27일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미준 채널에서는 어제부터 월가의 목소리를 다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목소리는요,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이 각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망, 그리고 그들의 목표 주가라든지 컨센서스를 살펴보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들의 말이 전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보다는요, 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런 투자의 논리가 있잖아요. 따라서 각 종목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이 주식을 보는 이유가 뭔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의 주식 투자 실력을 좀 늘려나가자, 이러한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코스트코, 아마존, 나이키, 뭐 쟁쟁한 기업들의 월가의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식 투자 기관은 크레딧 스위스고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아마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는요, 이번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원래는 185달러를 주고 있었는데 170으로 약간 하향 조정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아마존의 어닝이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어닝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마존의 주가가 170까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킹알파에 가셔서요, 아마존을 찍으시면, 자, 여기 있죠. 자, 아마존의 현재 주가가 116입니다. 따라서 116에서 17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170 나누기 116이죠. 자, 그러면 주가가 1년 내에 한 46%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목표 주가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170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존 페이지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레이팅이 있습니다. 이 레이팅에는 세 가지 레이팅이 나오잖아요. 퀀트 레이팅, 그리고 SA 오더 레이팅,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있는데요.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을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에 이제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4.58로 굉장히 높다. 5점 만점에 4.58을 받고 있는 이유는 총 51명의 애널리스트가 아마존을 평가하고 있는데 36명이 스트롱 바이를 주고 있고 12명이 바이를 주고 있다. 그리고 보유는 1명, 뭐 셀, 스트롱 셀이 1명씩 각각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프라이스 타겟이 나오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5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목표 주가의 평균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무려 270이라는 높은 목표 주가를 주고 있고요. 가장 낮은 수치가 지금 104달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아까 116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락할 리스크는 비교적 굉장히 적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현재 평균 중간치는요 171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170이라는 크레딧 스위스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견해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기관은 BTIG고요. G스케일러라는 사이버 보안 기업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평가를 이제 낮춘 거죠.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중립의 의견으로
중립으로 바꿨다.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independent field check을 했다. 그래서 independent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 리서치 기관을 하이어를 해서 이번에 사이버 보안 쪽이 어떤지 체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뭐냐면 전분기부터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빗기로는 아마도 매출의 사이클이 있는데 현재 사이클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는 좀 늘어질 것이다. 현재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게 한 1년 정도 있어야 상향 곡선을 그을 것이다라고 중립적인 의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웨드부시고요.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추이라는 기업입니다. 추이라는 기업은요, 반려동물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중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어떠한 리스크냐면요, 천 레이시 올라간다고 써 있죠. 자, 천 레이시 뭐냐면 이제 이탈 비율을 얘기합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멤버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이라는 플랫폼에 많이 가입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탈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이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로쿠입니다. 로쿠라는 기업에 대해서 월프 리서치가 이번에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지가 않죠. 원래는 이제 보유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할 타이밍이라고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쿠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자, 어떤 걱정이냐면요, 플라이 휠을 돌리는 세 가지의 동력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라이 휠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플랫폼 기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선순환을 보이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플라이 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 사용자들이 내는 매출을 이용을 해서 컨텐츠라든지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또 양질로 개선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면 또 컨텐츠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플라이 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가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스케일, 규모의 경지가 좋지가 않다. 넷 에즈라는 것은 구독자의 수를 얘기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구독자의 수 증가 추세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모네타이제이션, 즉 수익성을 얘기하는데 ARPU가 좋지 않다. Average Revenue per User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당 기여하는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플라이 휠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월프에서는.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예측이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타겟 프라이스를 줄였다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200을 주고 있었는데 18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요, 지금 계속해서 달러가 너무나 비싸잖아요. 그래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때문에 굉장히 좀 추가적인 헤드윈드가 있다. 맞바람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애플의 실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달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애플이 예전에 가이드를 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피스컬 쿼터, 회계 분기를 얘기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보고를 3분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3분기에 이 FX 때문에 Foreign Exchange의 약자거든요.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 3% 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그때 가이던스를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달러가 그 이후에도 지금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3%에 그치지 않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측정하기에는 한 5% 정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자, 그 얘기는 지금 원래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실적에 비해서 5% 정도 낮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2% 정도 더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애플에서 이미 3%를 감소시켰으니까요. 자, 그리고 앞으로 다음 분기에도 7% 정도의 헤드윈드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달러의 강세가 좀 누그러기 전까지는 이 애플의 매출의 손실이 좀 커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등장하는 기관은 크레딧 스위스가 다시 나오고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얘기하기를 지금 굉장히 좀 불리시하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사실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쯤이면 이미 어닝을 발표했을 텐데 어닝을 앞두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시적 환경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요,
뭐냐면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잠재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디에 대한 성장이냐면요. 애저도 그렇고 오피스도 그렇다. 오피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오피스 365를 얘기하는 거죠. 엑셀, 워드라든지 이렇게 아무래도 구독 모델의 성장이 좀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애저 역시도 클라우드 쪽에 지금 현재 성장률이 굉장했는데 약간의 맞바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걱정거리고요. 두 번째 걱정거리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공급망이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죠. 공급망이 아직도 힘겨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국 컴퓨터의 보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의 판매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 FX죠. Foreign Exchange, 즉 환율의 영향을 아까 애플도 받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가 않겠죠. 전세적으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잖아요. 따라서 이 환율이 너무나 치솟기 때문에 달러로 나중에 매출을 환산할 때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걱정거리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는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애저, 즉 클라우드 쪽의 애저가요,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애저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의 이전 효과, 클라우드 혁명이라고 부르죠. 클라우드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이 가장 좋은 애저가 좋은 모습을 다시 발표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많은 걱정거리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프리즈고요. 제프리즈가 코스트코에 대해서 탑픽이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탑픽은 이제 가장 좋은 주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프리즈가 보기에는 지금 코스트코가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코스트코의 헤드쿼터, 본사라고 얘기하죠. 본사를 지금 방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프리즈가 코스트코의 본사에 방문했는데 그때 투어를 했죠. 본사 근처에 있는 웨어하우스, 이게 보통 창고라고 해석하는데 뭐 물류센터라고 보면 되겠죠. 물류센터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찾아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멤버십의 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에 잡혀 있지 않다. 그래서 멤버십 가격에 대한 상승은 아직 계획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개솔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쪽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아무래도 이제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송비가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많은 비용의 좀 절감을 앞으로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인벤토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있는 점. 세 번째,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는 기업이 코스트코인데 다른 나라에서 실적이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인스토어 프로덕티비티니까 비효율의 효율성, 생산성을 지금 증대시키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셀프 체크아웃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고객들이 체크아웃을 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코스트코는 지금 월마트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주식이다라고 제프리즈가 확인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모간 스탠리인데 모간 스탠리는 월마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월마트에서요,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8% 넘게 떨어졌죠. 자, 모간 스탠리가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지켜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가요, 앞으로 트레드 워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트레드 워터는요, 제자리 걸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당분간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냐면 비지빌리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조금 향상이 될 때까지는 주가가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리테일 자이언트가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프로핏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서 10% 넘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마트의 투자 가치는 건재하다라고 모간 스탠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에버코어 ISI인데 코멘트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죠. 나이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죠. 자, 에버코어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에서의 스니커즈, 그러니까 스니커즈가 이제 운동화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를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에서 나이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전세적으로 봤을 때 운동화 시장의 규모는 130빌리언이다. 13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운동화 시장의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고객의 숫자를 보면 한 10억 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억 명이 이제 보시면 한 130달러 정도를 주고 운동화를 사면 이게 130빌리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억 명 정도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그런 소비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억 명 중에서 우리가 가정을 한다. 뭐라고 가정하냐면요. 10억의 10%는 1억 명이잖아요. 그래서 1억 명이 나중에 운동화를 살 것이다. 그래서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운동화를 사는 인구가 1억이 될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운동화를 사는 10억의 인구 중에 1억이 가상현실에서도 운동화를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여기 ASP가 나오잖아요. Average Selling Price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100달러를 주고 운동화를 1년에 하나씩 살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멀리 갔죠. 제 생각에는 이 100달러는 사실 13만 원의 돈인데 13만 원을 주면서 메타버스에서 운동화를 나의 아바타한테 사신긴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10달러짜리 운동화를 10개 살 가능성은 있어도 하나에 100달러짜리 하는 거를 내 아바타한테 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1억이라는 시장의 규모에서 만약에 100달러 정도를 1년에 쓰게 된다면 그 얘기는요. 매출의 규모가 무려 10빌리언이죠. 100억 달러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이 그로스 마진이요. 100%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키가 만들어내고 있는 총이 그로스 마진의 달러가 7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총이익이 지금 현재 총이익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나이키가 운동화를 만들어서 현실에서 파는 것만큼 만약에 가상현실에서 10분의 1만 팔 수 있으면 오히려 그로스 프로핏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숫자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매출뿐만 아니라 이게 수익도요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에버코어가 나이키라는 종목을 추천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10시 방송에서는요, 아까 월가의 목소리 아마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현재 목표 주가의 평균치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마존을 주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한 기사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마존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는 미준 방송도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